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은 주로 한국 근대문학 중심으로 매일 한 편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각 작가별로 오디오북 자료실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광고 없이도 채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귀한 정성을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작 후원 계좌 번호는 본 동영상 설명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작품 만나보시죠. 두더지, 이무영. 장옛말 권서방네가 아들을 따라 서울로 간다는 소문이 퍼지자 동리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기차 놓친 사람들이 호기 있게 달리는 차를 바라다 보듯 등성이 넘어 산부리의 두 집 뜸을 올려다보고 쳐다보고 하는 것이었다. 아낙네들이 특히 더했다. 아니, 삼성이네가 서울로 아주 간다면서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는 이야기까지도 단정을 해서 말하는 법이 없는 이 지방 사람들은 자기 눈, 귀로 보고 듣고 한 일이건만 이렇게들 떼놓고 한마디에 건네본다. 혹시 상대가 아니라고 하기만 하면 자신이 없으면서도 기를 쓰고 그러니라고 우겨댈 판이지만 대개는 이렇게 수작을 붙이는 것이다. 그렇다네나. 누군 팔자가 좋아서 그런 자식이 태어났노? 그저 사람은 늦팔자가 제일이니 풋고추 못 먹었다고 앵이할 것 없다니까. 어려선 뒤지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성화를 대더니만 늑바탕애가 그 자식 덕을 보잖나. 글쎄 말이에요. 정부인마님도 남학신 끌고 나온다는 가을철에도 저 아버진 곤두박질을 하고 다니는데 눈치만 살살 보고 배실배실 겉돌던 그 사람이 저 아버지 호강시킬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 말새낀 낙원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의 새낀 서울로 보내랬다더니 그 말이 옳긴 옳군. 그야말로 개똥밭에 인물 나지 않았어. 삼정승 사귀지 말고 마음을 바로 가지랬다고. 다 저 아버지 덕이지. 평생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터니만 늑바탕에 그런 복바지를 하는군 그랴. 마침 가을 거지도 거의 끝날 무렵이기도 하여 사랑애고 우물애고 모여 앉기만 하면 권서방네 이야기였다. 하기는 부러워할 만도 할 것이 평생을 두고 손톱이 자랄 새가 없도록 일을 해서 가을에 가서는 도로 아미타불이 되고 마는 이 장옛말 농꾼들한테는 꿈같은 이야기다. 농사 짓기가 싫다고 어려서 집을 뛰쳐나간 외아들 삼성이가 운이 좋아서 굉장한 양옥을 사고는 늙은 부모를 모셔간다는 것이다. 풍이 아니라 장옛말에서도 직접 가본 사람도 있다. 100여 평이나 되는 뜰에는 나무가 가득하고 연못에는 손바닥만큼씩한 금붕어가 놀고 아침 저녁으로 지푸차가 모시러 오더라는 것이다. 그 사람 용됐네 용됐어. 식모가 둘씩이나 되고 술도 우린 이름도 모를 양주만 내오고 잠시 술을 먹는 동안에도 전화가 쉴 새 없이 오고. 면석이로 있는 동찬이가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였다. 아, 그렇게 잘 살아? 굉장해. 아주 굉장해. 옆편네도 양단으로만 칠칠 감고 금강석 반지를 2개나 끼었대나. 그런 팔잘 타고난 사람들어 두더지처럼 땅을 파랬으니 들어먹을 게 무언가. 자넨 고향을 뛰쳐나온 보람이 있네. 그랬더니만 그 사람도 그러대나. 개구리가 주저앉을 때는 멀리 뛰자는 뜻이었다고. 아주 정말 굉장해. 그래, 옛말 그런 데 없어. 큰 고기가 되자면 그저 큰 물에서 놀아야 하느니 덩어리가 커야 고름도 담기지.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런 두매 구석에 처박힌 채 100년을 살아보지 황목골이 될까 봐서 그저 뉘탓 할 것 없어. 다 저 못나서 그렇지. 삼성에 대한 부러움은 자기의 한탄으로 떨어져 버린다. 거기에 또 권서방이 동리를 뜨면서 작별잔치를 베푼다는 것이다.
집에서 기르던 도야지 3마리 중 2마리는 어우리로 주고 중도 한 마리를 잡아서 온통 잔치에 쓴다는 것이다. 그것도 삼성이가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거듭새를 한답시고 가은의 북더기 속에 살았다지만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했던 뜀질 치닥거리를 하고 나니 다들 빈손이나 진데 없었다. 차라리 그나마도 없을 때가 마음이 편했다. 곡식이랍시고 몇 가마 들여놓고 나니 수득세다, 물세다, 비료값이다, 군경 원호비다, 지서 대책위원회비, 호별세에 가옥세, 전근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세금과 잡부금을 어떻게 떼내서 보릿고개까지 양도를 대자면 모기다리 하나로 독리잔치를 지내야 할 판이라 마음만 쓰여진다. 말이 가을이지 정말 그림의 떡이었다. 너나 없이 여름 치르고 난 농꾼들의 얼굴은 매미 껍질처럼 핏기들이 없었다. 이 궁한 판에 고기 국물이라도 얻어먹게 되니 권서방네 작별잔칫날이 기다려질 밖에 없다. 언제라나? 언젠 뭘 언제? 오늘 저녁에 한다고 지금 그릇 얻어 날르고 법석인데. 하, 젠장, 오늘 배 한번 죽여보나 보다. 아침부터 온 동리가 떠들썩했다. 장애말은 그만두고 근동 일대가 이렇듯 부러워하는 권서방네지만 실상 당자인 권서방은 그래도 무엇이 못마땅한지 신푼형해가지고 비슬비슬 집 밖으로 겉돌고 있다. 이 몇 해를 두고 장애말에서는 어느 해 치고서 이 농가가 없은 적이 없었다. 말은 농지 개혁을 했다지만 생산은 그대로 있고, 아니 토지의 산화와 종자의 자연 퇴화, 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오히려 감소되고 있는 데 비해서 생필품의 가격이 오르고 보니 자연 지출은 반비례로 늘어가는 데서 분배받은 토지는 옛날 지주한테로 돌아 들어가는 형편이었다. 말은 비료 배급이라지만 배급을 받는 것은 지정상인이요, 농꾼들은 몇 달이 거친 비싼 비료를 상인들한테 사야만 하는 것이다. 적기 배급이니 공정가격이니를 아무리 떠들어 보았자 군이나 면에서도 어느 낫도깨비가 언제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통 자기네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쇠귀의 경일기였다. 그래도 초장부터 설치긴, 이거 저의 농사가 되는 듯이 배 놓아라 감 놓아라 종자가 어떻고 퇴비 걱정 가마 걱정까지 하려 들지. 숫째 가만히들이나 있어 주었으면 좋으련만 툭하면 오너라 가거라지. 그러나 아무리 투덜대어 보았자 그 시기 장식이었다. 응당 없어졌어야 했을 장립변이 풋바심이니 색거리니 하는 말들이 농가에 그대로 남아있는 한 이 농가가 근절될 수도 없었다. 금년만 해도 덕번에가 농사 다 지어놓고서 낫도 데워보지 못한 채 그대로 청주 처삼촌을 장대고 동리를 떠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권서방네는 달랐다. 살지 못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다. 호강을 하러 서울로 가는 이였다. 사실 모두 부러워할 만도 한 것이 해방은 그만두고 6.25 이후만 하더라도 30호에 불과한 이 장애만에서 7집이나 동리를 떴지만 살 길이 트여서 동리를 뜨기는 권서방이 처음이던 것이다. 그러니 호기 있게 뽐낼 만도 한 일이었다. 그러나 권서방은 통 그런 티를 안 보인다. 호기가 있기는커녕 날개 부러진 새처럼 어깨가 축하니 처져서 지짐질을 한다, 돼지를 삶는다, 온 동리가 떠들썩하건만 부엌에는 근접도 않고 마당을 거니는 눈치더니 어디로인지 사라져 버렸던 것이다. 누구고 동리를 뜨는 날은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았다. 모두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다. 미운이 고운이 해도 부자지를 맞잡고 큰 친구들이었다. 세상이 날로 강박해져서 그렇지 울도 튼 채 살아온 사이들이다. 너의 것 나의 것도 별로 없었다. 나 호박 좀 따가네.
하고 담 너머로 소리를 치면 이 사람 따가면 따갔지 앓을 건 뭔가. 저쪽 끝으로 애호박이 2억에 달렸느니. 이렇게 맞소리를 치던 사이요. 아니 자네네 감잔 제법 알이 들었대나? 자네 알 만큼은 해. 애기 이 사람 좀 캐 가지고 갈 게지. 우린 벌써 손댄 지 오래다네. 아 그렇잖아도 여남은 게 캐 가지고 가네. 잘했네. 이렇게 살던 사이다. 이 정든 친구들이 솥을 떼어 걸머지고는 어린 것들을 앞세우고 독리를 뜨는 것이었다. 떠날 때는 누구나 돈을 벌기만 하면 다시 돌아오겠노라 했었다. 말뿐이 아니다. 그들의 염원은 웬만큼만 형편이 피면 고향에 돌아와 여생을 보내는 일이었다. 어렸을 적부터 땀과 눈물이 밴 농토를 되찾고 조상들이 묻힌 곁에 가서 눕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러나 한 번 떠나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해방 전은 더 말할 것도 없었지만은 해방이 되고도 장옛말을 떠난 사람은 되돌아온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단지 하나가 있었지만 굶주리던 끝에 병까지 들어 정거장에서 기어오듯 하다가 무너미 고개를 넘지도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외아들을 6.25에 죽이고 품이나 팔아먹겠노라 조치원으로 갔던 첨지 내외였다. 할멈도 객지에 화장을 하고 외톨이로 굴다가 뼈나 고향 땅에 묻겠노라 장옛말을 찾아오다가 정든 독리를 내려다보며 숨을 거두었던 것이다. 그런 뒤로는 누구나 돈을 벌어가지고 돌아온다는 말을 믿지 않았다. 잘 가우. 가서 몸이나 성이 있수. 고향을 잊지 말고. 고향 떠나는 사람을 위해서는 대개는 동구박 무너미 고개까지 배웅들을 해주었다. 고개 마루턱에서 나누는 이런 작별 인사가 그대로 그들의 영이별이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었다. 저 돈 벌거든 고향에 다시 와서 합시다. 그러자고 가는 거지. 말들은 이렇게 하지만 가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살아서 다시 만나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다. 그래서 누구고가 고향을 뜨는 날이면 떠나가는 사람들보다도 보내는 사람들이 더 언짢아하던 것이다. 남의 일 같지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 이번엔 내가 뜰 차례지. 누구나가 이런 생각들이었다. 그래서 그런 날은 온 동리가 마치 때의 초상이나 난 것처럼 슬픔에 잠기던 것이다. 그것이 오늘은 정반대였다. 보내는 사람들은 흥겨워하는데 신바람이 나야 할 사람이 되레 시무룩해하는 것이다. 오다 가다 만나서 그래 얼마나 좋은가 하고 어렸을 적 친구들이 치하를 해도 좋아? 숫째 퉁명을 부린다. 그럼 좋지 않고 자네야말로 이 장옛말 복을 웬통 통차지한 셈이네. 이제 우린 바랄 것도 없어. 자네가 도매금으로 다 넘겨갔거든. 말만이 아니라 모두들 진심으로 이렇게 부러워하던 것이다. 그러나 권서방은 그런 말을 들은 채도 않고서 아니 그래? 대대로 살던 제 고향 뜨는데 좋단 말인가? 이것은 사뭇 시비조다. 여북이나 복을 못하고 나서 제 조상이 대대로 묻힌 고향을 등지고 그 살얼음판 같은 서울 바닥으로 쫓겨나겠는가? 그 백사지 땅으로 뭐니 뭐니 해도 한소방 섬기는 게 계집으론 상팔자고 조상이 물려준 가대 지키는 게 복 중엔 상복이니 팔자 중엔 상팔자고 모르는 사람들은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남이 지은 곡식에 남이 지어준 밥 먹는 게 좋은 팔자는 못 되느니 그저 사람은 제 울력에 사는 게 제일 좋은 팔자니. 마치 살다 못해서 남의 집 드난이나 살러 가는 듯 싶은 말투다. 그러나 권서방의 이런 말을 동리 사람들은 또 자기네대로 해석을 하던 것이다. 그 사람
공연히 똥구멍으로 호박씨 까는 수작이지 안 좋긴 뭐가 안 좋아? 개딱지 같은 촌가에 살다가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식모가 둘씩 셋씩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영감마님 기침하셨소이까 하고서 새순물을 떠다 바친다. 기름이 질질 흐르는 쌀밥에 고기에 생선에 상다리가 척척 휘도록 만수성찬을 차려다 대령하겠다. 먹어지자면 술이 없겠나 떡이 없겠나. 그야말로 상감님 부럽지 않지만 이 괜히 하는 소리야. 아무러면 1년 내 두더지처럼 땅만 파는 신세에다가 대. 그럼 다 하는 소리지.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사람이 된 것은 딴 사람 같아 보게나. 그렇게 뽐내고 서울에 가게 됐고 하니 희자도 놓고 풍도 치고 해서 거드럭대련만. 이 다같이 고생하던 사람들을 두고 자기 혼자 잘 돼가니까 그게 마음에 송구스러워서 귀양살이나 가는 듯이 우는 소리를 하는 거거든. 그 사람이 그런 데가 장하니 장해. 이렇게 앞질러서까지 선의로 해석해 주기도 했지만 아들로부터 서울로 올라오라는 편지를 받은 이후에 권서방의 심정은 이렇듯 단순한 것은 아니었다. 작년 겨울 삼성이가 집에 다니러 왔을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기는 했었다. 요새 좀 셈이 펴이니 내년 봄쯤에는 품값도 안 나오는 농사 집어치우고 서울로 올라오라던 것이었다. 삼성이는 부대에 채소, 콩나물 같은 부식을 대고 있었지만 무슨 브로커를 한 것이 뜻밖에도 성공을 해서 돈 1,000만 원이나 벌게 됐다는 것이다. 그것만 갖고 잘 굴리면 아버지 어머니는 평생 걱정은 없다고 큰 소리를 하고 간 후로는 할멈은 신바람이 나서 서울 했지만 권영감은 말이 그렇지 햇비둘기 등성이 넘었겠다고? 제가 벌면 얼마나 벌었을라고? 제 식구만 해도 애들이 셋에 부리는 애까지 있다니 6식구가 아닌가? 그저 우리 걱정을 랑 말고서 저희들이나 끽소리 없이 살라고 그래. 마치 남의 말 하듯한 권서방이다. 서울 소리에 설치고 나서는 할멈을 주장질하느라고 한 소리이기도 했지만 권서방은 자식의 형편이 좀 펴서 늙은 내외를 불러 올려간다 해도 지척지척 따라설 생각이 아니었다. 첫째, 자기 자식이지만 권서방은 삼성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얕게는 굴지만 남을 휘감아 먹는 버릇이 어려서부터 있던 것이다. 하다못해 반매기를 해도 그랬다. 아비 눈 속이기에만 이골이 났지 진득하니 일에 집착을 못하는 성격이었다. 어려서 저희들끼리 노는 것을 보아도 판판이 남의 종에만 골렸다. 참외 서리를 해도 저는 옷만 맞고 있고 어린 것을 꿰어 발가벗겨서 밭에 들여보낸다. 들키면 옷만 갖고 도망을 쳐서 저만 쏙 빠져버린다. 이런 꾀가 자라서 결국 삼성이는 농사를 내던지고 집을 나가버렸지만 콩 심어 콩 걷고 팥 심어 팥거지 할 줄밖에 모르는 권서방한테는 박덩굴에서 수박을 따는 재주를 피우는 삼성이가 마음에 들지도 않던 것이다. 다른 것이 도둑놈이 아니니라. 씨 안 뿌리고 추수해 먹자는 심사가 바로 도둑놈의 심사야. 공짜를 바라는 게 바로 도둑놈이란 말이야. 아들의 그런 일면을 발견한 후부터 권서방은 아들과 마주 앉기만 하면 이렇게 타일러 썼다. 너 노름꾼 잘 사는 것 보았더냐? 늘 따지. 늘 따는 것 같지? 하지만 공으로 들어온 재물은 공으로 없어져. 제 것만 갖고 나가면 또 좋게 시리. 물고 나가 물고서. 그런 맘보 갖군 농사꾼은 못 되느니라. 아니 왜 걔가 농사꾼 되기가 소원이래요? 그 알량한 농사꾼 될까봐 겁나오. 남들은
이짓 않고서도 잘만 먹고 삽디다. 아내가 하던 소리다. 그래? 어떤 짓을 하고 먹고 살던고? 남의 집 중방 밑 파고서? 왜 하필 도둑질에다 갖다 붙여? 그럼 뭐야? 지 처지 생각 않고 남의 것 넘겨다 보는 게 도둑이지. 뭐 도둑은 뭐 다른 줄 알아? 이 맹추야. 농군의 자식이 농산일 잘 배워서 농사지을 생각은 않고 괜시리 남 복만이 잘 사는 살림만 넘겨다 보니까 도둑놈이지 뭐야. 재물이고 복이고 다 지가 구실을 해야만 차례가 오는 거야. 복받을 구실은 않고서 복이 쏟아지기만 바래? 그물을 치고서야 고기 잡히길 바래야지. 그래, 남들은 대학교까지 다니고서도 헤어나지를 못하는데 겨우 그 잘난 놈의 시골 구석에 농업학교 다니고서 웬 세상 큰 재물이란 재물은 모두 탐을 내? 삼성이가 석간수다리 청부를 맡아서 돈 15만 환이나 벌었을 때만 해도 그랬다. 1년 가야 1,000환 한 번 만져보기가 어려운 시골 구석에서 15만 환 돈을 벌었고 보니 이웃 간에도 이야기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권서방은 그 돈을 쳐다보지도 않았었다. 저 15만 환이 저 자식 아주 버려줄 걸 그랴 하고 외면을 했었다. 원증 아버지도 나이 어린 것이 그렇게 큰 돈을 벌었으니 추워주진 못하고 웬 윽박지르기만 한대요. 못마땅해 하는 할멈을 권서방은 그 등신 같은 소리 작작해. 저게 쑥맥이라니까 쑥맥. 나라에서 일 시킬 때 품이나 팔아먹으라고 시켰겠지. 단지 보름에 15만 환씩이나 벌어먹게 시켰을 것 같아? 지놈이 누구 등을 치거나 쳤기에 그런 돈이 떨어졌지. 품삯을 잡아떼었거나 물자를 덜 썼거나 그 면석이 놈하고 짰거나 안 그렇고야 그런 큰 돈을 떨어질 리가 없잖아. 보름일에 15만 환씩 떨어지게 나라에 돈을 내줬다면 그놈의 나라 망했지 별 수 있던가 배. 저 자식 이제 그 15만 환의 맛을 들였으니 틀렸어 틀려. 공돈만 눈에 뻔해서 되나. 더구나 콩 심어 콩밖에 안 나는 농사에 취미를 붙이겠다고? 두고 봐. 글쎄 내 말이 그른가? 권서방의 예언은 빗나가지 않았었다. 삼성이는 그 15만 환을 가지고 집을 뛰쳐나가더니 어떻게 무슨 재주를 부렸는지 병정도 안 가고서 군복을 입고 몇 해 한 번씩 집에 들어오고는 하던 것이다. 그 끝에 어쩌다 모갯돈이 생겼다는 것이니 권서방한테는 미덥지도 않았거니와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찐덥게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권서방이 서울 간다는 게 그렇게 신푼영해 하는 데는 이보다도 더 큰 딴 이유가 있었다. 농토를 버리고 가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농토라야 논 6마지기에 밭 하루가리가 있을 뿐이었지만 이 6마지기가 그야말로 60평생 피땀을 흘려 겨우 마련한 농토였다. 외정 때는 감히 꿈도 못 꾸었던 자작농이었다. 해방이 되자 한동안 무상으로 농토를 나눠준다고 했지만 천지이치가 공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 신념이 되어 있는 권서방한테는 귀에도 들어오지 않았었다. 무슨 놈의 팔자에 내 땅을 붙여보랴. 이렇게 체념을 하고 그저 꾸벅꾸벅 남의 소작을 해오는 권서방 앞에 뜻밖에도 희한한 기적이 나타났었다. 새로 선 우리나라 정부가 지주들한테서 땅을 빼앗아서 연부로 자긴들한테 판다는 것이다. 그건 말이 되는 말이야.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연부로 준다는 말만은 권서방도 믿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권서방이 아직 어렸을 적 일이지만 외정 때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던지라
제 땅은 평생 가져보지 못하느니라고 단념하고 있던 권서방은 신바람이 났던 것이다. 물론 제가 붙이던 땅은 자기한테 살 권리가 있다던 말대로는 안 되었지만 지주와 바꿈질을 해서 지금의 6마지기를 샀던 것이다. 이 마석지기밖에 안 되는 모래논을 그야말로 연차 계획을 배토도 하고 환토도 해서 지금은 제법 흙이 제비치였다. 남들이 상환미를 반도 못 물고 옛날 지주한테 빚을 쓰는 동안에도 권서방은 이를 악물고 이것을 갚았다. 나이 60에 오름길만으로 10리가 넘는 칠황산 먼 산나무를 해서 20리나 되는 장에 내다 팔기도 했다. 집신 신는 풍습이 없어진 지도 오래된 장의 말이다. 그러나 권서방은 집신도 삼아 신었고 담배도 반으로 줄였었다. 정말 눈을 뒤집어 쓰고 상환을 끝냈던 것이다. 이것은 바로 금년 봄이다. 이 농터를 버리고 고향을 뜬다는 것이 권서방한테는 참기 어려운 미련이었다. 아니, 고통이었던 것이다. 더욱이 삼성이는 농터와 집 일체를 팔아버리라던 것이다. 다 듣는다 해도 이것만은 죽어도 싫었다. 놔두면 누가 떼매고 간다더냐? 어우리로 해서 가을에 양식을 갖다 먹어도 재미고. 어쨌든 그것만은 안 된다. 농토까지 팔아버리라고 하면 난 안 간다. 가겠으면 저 어머니나 가오. 난 혼자서라도 여기서 살 테니. 논 6마지기 밭이 1200평에 밤갓 관리권까지 넘긴다면 150만 환까지 주겠다는 사람까지 나섰고 보니 이런 돈을 묻어둘 필요가 어디 있느냐는 아들의 말이었다. 150만 환이면 한 달에 팔부만 쳐도 12만 환이어요. 그만두 1년이면 140만 원 아닙니까? 이런 구석에다 쌀 서너 가마 받자고 썩여서 뭐래요? 이것이 아들의 주장이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기도 했다. 그러나 권서방은 막무가내였다. 죽으면 죽었지 땅만은 팔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들로 본다면 그만 돈을 시골에다 처박아둘 필요도 없었지만 사실 이만 돈도 당장 큰 보탬이 되어서였지만 어쩔 도리는 없었다. 그래서 땅은 가장 착실한 성춘식한테 어우리로 주기로 하고 권서방네 세 식구만이 서울로 올라갔던 것이다. 이것도 다 갖다 쓰게나 하고 권서방은 가래며 썰에 괭이, 삽, 호미 등 농구는 물론 맷돌이다 절구다 키, 채, 심지어 자리를 신골까지를 차곡차곡 챙겨주며 이렇게 말하던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다지는 것도 잊지 않았었다. 하지만 아주 주는 것은 아닐세. 나 다시 내려올 땐 써서 없어지지 않는 건 다 내주어야 하네. 그리고 권서방은 온 동리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서울로 올라갔던 것이다. 면석이 동찬이의 말대로는 아니었지만 아들의 집은 훌륭했다. 해방이 되자 남들은 서울을 문턱 드나들듯 한다지만 젊어서 공진회 구경차 꼭 한번 와본 일밖에는 없었다. 사실 평생 서울 갈 일이 없던 권서방이기도 했었다. 말은 서울 구경을 했다지만 단 이틀에 공진회, 동물원, 한강철교, 남산 이렇게 끌려다녔었고 누가 마늘을 가져가면 노자를 뜯는다 해서 10접은 갖고 왔던 터라 그것을 파느라고 야시 구경조차도 못하고 내려온 터라 꿈에 떡 맛보듯한 서울이었고 보니 옛날과 지금이 어떻게 달라진 것도 짐작이 가지 않는다. 그저 분명한 것은 어마어마한 큰 집들이 많이 생겼다는 정도였다. 이런 권서방한테 아들의 집 가치를 설명하란데도 무리였다. 황토 흙이었어야 할 봉당에 유리 같은 벽돌이 깔렸고 양회 2층 집에 전화도 달렸고 목간통에
조그만 연못도 있고 금붕어가 10여 마리 한가하니 헤엄치고 있는 것만이 신기할 뿐이었다. 입으로 불지 않고 단추만 누르면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도 신기했고, 사돈과 측간만은 멀수록 좋다는데 변소가 바로 건넌방과 붙어 있는 것을 희한해할 정도였다. 말은 들었지만 서울 장안은 그만두고 대구, 부산과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는 정말 조화 속이라고 감탄도 했다. 샌님, 권서방은 서울로 오는 날로 샌님이라는 벼슬을 했다. 이 샌님이 차지한 방은 뒤 정원으로 면한 두 칸 방이었다. 무슨 칠을 했는지 장판이 눈이 부셨다. 글씨 족자는 까막눈인지라 누구의 글씨인지 무슨 뜻인지도 알 수 없었거니와, 강태공처럼 낚시를 연못에 들이고 있는 그 그림은 정녕 팔자가 좋아 보인다. 아랫목에는 보류가 깔렸고 조그만 탁자에 재떨이며 권련이며가 놓이게 마련이었다. 아들 내외가 쓰는 안방과는 물론 손님 접대를 하는 사랑과도 등이 져서 한적하기는 했지만, 이 한적한 것이 새님한테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정말 무료했다. 새님은 서울에 오던 날 밤과 이튿날 아침 아들의 얼굴을 한 번씩 본 후로는 아들을 못 보는 날이 허다했다. 언제 들어오는지도 몰랐고 언제 나가는지도 몰랐다. 아들뿐이 아니다. 무슨 일이 그렇게도 많은지 며느리란 사람도 어느 날 하루 집에 붙어 있는 날이 없다. 5, 3, 젖먹이, 이렇게 졸망한 것들만 집에 내동댕이 치고는 어미란 것은 아침에 나가면 저녁이요, 낮에 나가면 밤중에나 돌아오는 것이다. 손자 것들도 무슨 짐승이나 보듯 멀찌감치서 바라다 보기만 할 뿐 사흘 나흘이 가도 근접도 않으려 드는 것이다. 이런 떡을 해먹을 집안이 있단 말인가? 새님은 우란에 갇힌 사자처럼 애꿎은 담배만 피웠다. 무료해지면 뜰로 내려서 본다. 연못가에 서서 금붕어 노는 것을 바라다 본다. 그러나 그것도 10분을 견디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은 뜰에 풀을 뽑기 시작했다. 땡볕 밑에서도 고추밭을 서너 두럭씩 매던 솜씨의 새님한테는 불과 50평 남짓한 뜰하게 풀쯤 진담배 한 대 내기 일도 못 되었다. 그나마 맨 쓸모없는 사학나무에 꽃밭이어서 풀이 날 지면도 없다. 열무 솎음질을 하듯 했어도 반나절에 끝이 나고 만다. 그러고 나니 또 무료했다. 1년 내내 날이 맑으면 맑은 대로, 굳으면 또 굳은 대로 새벽부터 밤까지 손을 쉬어본 일이 없이 60평생을 살아온 새님. 아니, 권서방한테는 손발 붙들어 맨 채 가만히 앉아있는 것처럼 큰 고통은 없었다. 닷새도 못 되어서 새님은 진이 족족 내리는 권태에 견디다 못하여 아들을 붙들고는 얘야, 나 심심해서 못 견디겠구나. 뭐 무슨 소일거리나 없겠느냐? 이렇게 하소연을 했더니 아들은 남의 속도 모르고 웃고만 있다.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내일부터 어머니하고 구경이나 다니셔요. 애 어머니더러 오늘 동물원에 매시고 가라고 그러지요. 이렇게 해서 그날은 며느리를 따라 새님은 마님이 된 할멈과 동물원 구경을 갔었다. 모두가 희한한 것뿐이었다. 그러나 새님은 조금도 유쾌한 줄을 몰랐다. 첫째, 며느리란 것이 엇나간 말망아지처럼 시부모와 겉돌려드는 것이 괘씸해 견딜 수가 없다. 새님은 이 며느리를 본 첫눈부터 마땅치가 않았다. 나이 깨나 먹은 것이 대체 머리가 그게 뭐냐 했다. 할 일 없는 메추리 궁둥이였다. 쥐 잡아먹은 고양이처럼 입술은 새빨갛고 손톱이 그대로 백정의 딸 손톱이었다. 시골뜨기와 같이 다니는 것이 분명 창피한 눈치다.
동물원 안에 들어온 뒤로는 마치 동행이 아니기나 한 것처럼 뚝 따고서 따로 다니는 것이었다. 예, 저게 무슨 새냐? 눈치도 없는 할멈이 물을 낮추면 부엉인가 봐요. 하고는 좌우를 둘러보는 품이 정녕 누가 동행인 것을 눈치나 채지나 않나 해서인 것만 같다. 새님이 수정 앞 연못가에 서서 거참 물 많다. 그 물만 가졌으면 저 끝까지 논을 퍼도 물이 딸리진 않겠다. 이런 연못을 그저 놀리다니. 그 잔디에서 콩이 나냐 밭이 나냐. 이 그 넓은 데다가 잔디를 뭐라고 그렇게 심더람. 저 잔디밭 하나에만도 대두콩 300석은 너끈히 나겠다. 이런 소리를 하자 고기 구경을 하던 사람들이 모두 꺼르르 웃어젖혔다. 한 짓궂은 젊은 친구가 그래 영감님 잘 말해 드릴게 논 한번 펴보시렵니까? 하고 쓸까스르는데 진국인 새님은 허락만 받으시오. 말이 그렇지 논을 펴서 이 줄모를 쭉 심어놔 보. 아니 그래 이대로 보는 것만 못할 성십소? 거기다가 가을이 돼서 벼가 누러니 익어보구려. 배가 절로 부르지. 거참 좋겠는데요. 희한하지. 서울 사람들은 쌀나무가 어떻게 생겼느냐고 묻는다면서요. 구경시키고 추수도 하고. 새님은 진정이었지만 또 한 번 웃음판이 되었었다. 이 시아버지의 추태가 서울 며느리의 기분을 아주 망쳐버린 것이다. 창피해요. 그만 가세요. 며느리는 이렇게 도끼 있게 쏘아붙이고 회작회작 가버렸던 것이다. 길을 모르고 보니 천생 따라설 밖에는 없었다. 그 뒤부터 새님은 절대로 며느리를 따라서지 않았다. 아니, 며느리 자신부터도 앞장을 서려 들지 않았다. 개가 있다, 친구가 어쨌다, 구실은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새님은 혼자서 곧잘 집을 나왔다. 물으며 덕수궁을 찾았고 남산에도 올라가 보았다. 화신상회에는 할멈과 함께 갔었다. 그래도 할멈은 어린 것들과 사귀어서 새님처럼 못 견딜 정도는 아닌 듯 싶었다. 저 할아버지도 고년하고 좀 사귀요. 조잘조잘 장만날 제비처럼 곧잘 짓거리고 새새득 때려 들면 또 어떻게 삽삽한지 몰라요. 천상 계집애란 할 수 없다니까요. 가위만 보면 싹독거리려 들고 요샌 또 지가 아기를 낳는다고 배가 아프다고 재수하지 않겠어요? 이웃집에 갔다가 애 낳은 걸 봤다나 봐. 무료하다 못해서 몸을 비비 꼬고 있는 영감이 안타깝던지 할멈이 이렇게 위로를 해주었다. 그래서 새님은 금수기와 사귀기로 했다. 업어도 주고 끌고 나가서 사탕도 사주고 하는 동안에 조손 간에 친분이 생겼다. 손녀 금수기도 곧잘 새님 방으로 건너와서는 무릎에 앉아 조잘되게쯤 되었었다. 그러나 친해지고 나니까 또 걱정이 하나 생겼다. 옛날 이야기를 하라고 졸라대는 것이었다. 어서 해, 할아버지. 응? 옛날에 응.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응.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 따분한 노릇이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듣고 자랄 수 있는 복도 못하고 난 새님이었다. 새님이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 나이에는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장정들처럼 일을 해야 했었다. 어쩌다 할머니를 붙들고 옛날 얘기를 해달라면 얘가 미쳤나 봐. 내가 너하고 얘기하고 있을 팔자가 된다든 하고 핀잔을 주기가 일쑤였다. 그러지 말고 할머니 한 자루만 해줘. 응? 할머니. 이렇게 떼를 쓰다가는 볼기짝 얻어치기가
십상이었다. 새님의 할머니도 오늘의 새님처럼 들은 이야기가 없었는지도 몰랐다. 철나기 전부터 밭으로 논으로 시중을 들러 따라다녔고 7살 때는 벌써 속골망태가 메어졌었다. 9살에는 까치집 같은 삭정이 짐을 져야만 했던 새님이었다.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터고 보니 평생 또 한 권의 이야기책도 본 것이 없다. 새님이 아는 이야기란 호랑이가 수수깡에 찔려서 죽었다는 이야기와 놀부와 흥부, 그리고 어련무던하게만 하는 심청이 이야기 정도였다. 이 셋을 다 팔아먹고 나니 그날로 동이 나고 말았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며칠을 두고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자니까 또 심청이 얘기지 뭐. 그건 싫어. 한 걸 또 하고 또 하고 그래. 할아버지, 나 갈 테야. 이렇게 뺑소니를 치고 만다. 눈을 감고도 파밭은 맬 수 있어도 접지 않아 못하는 새님의 멋없는 손이었다. 색종이를 가지고 와서 접지를 해달라고 하다가도 할아버진 바보야. 새 하나도 못 접어? 나만큼도 못한 걸 뭐. 무슨 어른이 저래? 어린 것의 말이라 그렇지 더 없는 모욕이었다. 그러나 새님은 그 어떤 모욕에도 참고 견뎌야 했었다. 새님은 그만큼 무능했던 것이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낫질과 가래질, 모내기와 밭갈이 뿐이었다. 요새 새님은 구경도 가지 않았다. 서울이 넓고 좋다지만 동물원과 덕수궁, 남산, 화신상회 이렇게 보고 나니 그만이기도 했으려니와 어디 더 볼 데가 있다 한데도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첫째, 그 숱한 자동차를 피하는 재간이 없었다. 아직 장정나무쯤을 지워만 놓으면 살같이 비탈도 탈 수 있는 새님이었지만 웬일인지 그놈의 자동차만 만나면 맥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다. 아니, 그 희한도 하더구나 하고 새님은 신기하게 생각했다. 내가 그렇게 몸이 둔한 사람이 아닌데 그놈의 자동차만 보면 고양이 앞에 쥐가 되는구나. 이쪽에서 빵 하기에 저쪽으로 피할라 치면 아니 언제 벌써 딴 놈의 차가 또 빵 하지 않니? 그래서 갈팡질팡 하다가 보면 이건 숫째 자동차가 둘러있는 한복판에 가 서 있구나. 그냥이나 있더냐? 이놈들 좀 봐. 저놈들이 날 가운데다 몰아놓고서는 제가끔 욕을 퍼붓는구나. 이놈의 늙은이가 뒤지고 싶은가? 죽고 싶어? 이놈들 좀 봐라. 그래, 내가 죽고 싶댔어? 언제? 내가 저놈들한테 치여 죽고 싶어서 서울에 왔단 말이여? 그러게 길을 건너실 땐 잘 보고 건너셔요. 하고 아들이 일러드리려니까 아따 얘야, 너도 서울 산다고 서울 놈들 편을 드는구나. 내가 암만 빨리 보면 뭘 하느냐. 자동차라는 놈이 나보다 더 빨리 보고서 살처럼 내닫는 것도 그걸 빨리 봐. 사람 건너가는 길이 있잖아요. 흰 줄을 쳤지요. 글쎄 다 그만둬. 자동차가 흰 줄을 그렇게 겁내는 줄 알아? 사람을 장기 쪽처럼 넘어뜨리고도 그대로 뺑소니만 잘 치더라. 서울놈도 그러는데 나 같은 시골 늙은이야 그놈들 눈에 배기나 하겠느냐? 새님은 또 이런 불평도 한다. 그래, 시체 서울 사람들은 모두 발바닥에 가시가 박혔다든 엎드러지면 코 닿을 때도 자동차란 말이야. 그 녀석들 그렇게도 자동차에 성화가 나건 이 숫째 자동차 속에서 살지 그랴. 밥도 거기서 먹고 똥도 거기서 싸고 그럼 될 거 아니야. 죽어서도 자동차로만 간다니 아주 차 안에서 죽으면 그 차로 갈 것이 아닌가. 그래, 동대문에서 한강다리까지가 20리도 안 된다더구나. 사람이 그래 하루 20리도 안 걷고 살아? 농꾼네가
문전 옥답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된다든. 다 5마장 7마장 돼. 가고 오는 데만도 시오리길이야. 전답에 가선 섰다가만 오던가. 갈아야지 매야지. 지 논까지 물고까지만도 오리 심리는 돼요. 그러는가 하면 또 하긴 걸을 맛도 없긴 하지. 이 길이란 걸을 낮추면 발 뒤꿈치에서 먼지가 불썩불썩 나야 걸을 맛도 있지. 이건 숫제 돌이라구나. 돌 위에다 집도 짓고 돌 위로 다니고. 사람이 흙을 봐야 살지. 흙을 보면 사람이 착해지느니라. 서울 사람들이 그렇게 모두 이악스럽게 강박한 것이 다 흙을 못 봐서 그런 거야. 흙을 보고 흙을 만지면 자연스레 사람의 마음이 어지러지는 법이니라. 그러기에 너 보렴. 착실한 농군 치고서 맘 나쁜 사람이 있든 그런 농꾼들을 소처럼 일만 하느니 소처럼 미련하니 덜 하지만은 그게 미련한 게 아니니라. 어진 개지 착한 개야. 새님의 이런 불평을 아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었다. 차차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다. 지금까지 밤낮을 모르고 온종일 일만 하다가 갑자기 손이 무료해져서 그러시니라 했다. 그러나 아들의 예상은 어긋났다. 새님의 불평은 조금도 덜해가지 않는다. 아니, 날로 심해졌다. 이제는 숫째 화를 내는 것이었다. 노름꾼들 뿐이더라 하고 시내 구경을 나갔다 오셨다는 이튿날 아침 막 신발을 신고 있는 아들의 덜미를 치듯 새님은 이렇게 화를 냈던 것이다. 누가요, 아버지? 누군 누구겠느냐? 너희 놈들 말이다. 네? 아들도 주춤했다. 간밤 집에서는 늦도록 마작을 했었다. 이기기 위한 마작이 아니라 지기 위한 노름이었다. 뇌물이나 현금을 직접 수교하는 것보다 뒤탈도 없고 받는 사람도 떳떳하다 하여 요새 유행하는 수회 마작이었던 것이다. 이것을 보고 하는 소리리라 했다. 술 사주는 것보다 마작에 져주는 것이 일하기에 편해서 한 거예요. 아들은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러나 이 아들의 설명이 되레 새님을 경록해 했던 것이다. 일부러 져주는 노름이 있다? 아니 그럼 너 그 사람하고 무슨 못된 짓 궁리하는 게로구나. 너 이 집도 그렇게 해서 산 집이냐? 어서 말을 해봐. 이 집을 뭐 저 아범이 재수가 좋아서 산 집인 줄 아세요? 하고 옆에 섰던 며느리가 팩하고 대어든다. 이 집에 아범 돈은 단돈 10만 원도 안 들어갔어요. 제가 산 집이에요. 네가? 그럼요. 집 한 칸도 없이 쇠방으로 굴러다닌다고 오빠가 사준 집이에요. 아니 그래? 그게 정말이냐? 하고 새님은 아들한테도 대든다. 네. 애기 못난 자식. 그래 여북 못난 자식이 처남이 사준 집에 들어 엎드렸어? 애기 치덜인 자식. 난 시골로 간다. 잠봉 곳집에 가서 잘망정. 사돈네 집에 엎드렸어? 죽으면 죽었지. 난 싫다. 난 싫어. 에이 퇴. 이놈아. 사돈집 덕본놈의 송장은 이 까마귀도 안 먹는다더라. 에이 퇴퇴. 아이 더러워. 아들과 며느리는 길길이 뛰는 새님을 진정시키는데 진땀을 흘렸다. 아무래도 아버진 시골로 도로 내려가시게 해요. 며느리는 이렇게 아들을 구워 삶았지만 아들은 들은 채도 않는다. 큰 소리를 하고 모셔오기도 했으려니와 지금 세상에 드문 효자라고 친지간에도 소문이 자자했던 것이다. 지금 꾸미는 일, 군수물자 불화를 받는 일에 협력을 하고 있는 한 장교도 술김이기는 했지만 권영이 그런 효자인 줄은 정말 몰랐소. 돈가 홍상이지 같은 값이면
그런 효자한테 줘야지. 이것도 다 권영 아버지 덕인 줄 아시오. 이렇게 설설 승낙을 해 주었던 것이다. 좀 지나치면 습관이 되니까 괜찮아. 이렇게 아내를 달랬다. 그러나 샌님의 화풀이는 날로 심해지기만 했다. 서울놈들은 모두가 건달놈들이라는 것이다. 일정한 생화가 없이 빈들민들 먹고 노는 놈들이 건달이지 뭐냐? 하는 일 없이 뭘 먹고 사는 게냐 말이야. 한번 나갔다 오면 반드시 이런 화풀이를 아들한테고 며느리한테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일이 없긴 왜 없어요, 아버님도. 아니 그래, 그놈들이 하는 일이 뭐란 말이냐, 대관절. 관리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잖아요. 뭐 논 갈고 밭 메고 하는 것만이 일인가요? 며느리가 못마땅해서 하는 소리였다. 아니 그래, 이른 새벽부터 공 치는 것이 일이란 말이냐? 이 바둑 두는 게 나란 일이고 회사 일이란 말이지. 이 새벽부터 바둑 두고 있는 게. 큰 길로 나가면 새로 빌딩이 하나 섰다. 아래층에는 상점이요, 2층에 기원과 다방이 차지를 하고 있던 것이다. 거기에 가본 모양이었다. 그것도 6, 70 노인들이라면 모르겠다. 새파라니 젊은 놈들이 그래 뭐 할 일이 없어서 새벽부터 바둑판을 놓고서 끙끙대고 있더란 말이지. 그런 게 나란 일이란 거냐? 나란 일? 직업들을 못 얻어서 그래요. 지금 취직 자리 하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더 어렵답니다. 직업이 없으니까 집에 진컨이 엎드려 있을 수도 없고. 직업이 없다고? 아, 왜 없어? 이 지금 농촌엔 사람이 없어서 야단인데 직업이 없어? 새님한테는 서울 사람들의 생활 전부가 못마땅한 모양이다. 다방 구경을 하고 와서는 원 그런 실업의 아들놈들, 그래 물 한 잔에 100환을 주고 사 먹고 앉았어? 그 대진 풀어놓은 물 같은 걸 쓰기는 왜 또 그렇게 쓰냐? 아니 아버님, 차 잡숴 보셨어요? 그래, 하도 많이들 들어앉아 사 먹기에 맛이 어떻길래 그렇게 많이 사람이 들끓는가 하고 들어봤더니만, 아니 그래, 그거 장하답시고 사 먹고 있는 거지. 그래 너희들 말 맞다나 사내 놈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데 와서 자랑 삼아 앉았다지만 그 계집년들은 도대체 못하는 것들이야. 이번에는 화살이 며느리한테로 갔다. 아니 그래, 계집년들도 직업이 없어서 그런 데와 쭈그리고 앉았단 말이야. 제비 새끼들처럼 사내놈하고 머리를 맞대고서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아? 그것들도 그래 직업 구해달라고 그러는 게냐? 다 그래도 볼 일이 있어서 나왔겠지요. 볼 일? 아니 그래, 살림하는 계집년이 밖에 나와서 남자하고 봐야 할 볼 일이란 도대체 뭐냐? 지 서방 독약이나 먹이자는 궁리 아니면 밖으로 싸다니면서 할 얘기가 뭐냐 말이야. 내 하도 기가 막혀서 세어봤다. 세어봤어. 사내놈이 21인데 계집년이 13이나 되더구나. 그놈의 집 살림꼴 잘 되겠다. 그저 내 성미대로 했으면 머리끄덩이를 끌어내서 한 밧줄에 올가가지고 그냥. 처음 서슬 같아서는 금방이라도 시골로 되어 내려갈 듯 싶던 새님도 한 달, 2달 지나는 동안에 서울 생활에 좀 자리가 잡혔던지 체념을 하는지는 몰라도 집 모퉁이 큰 길 거리에 나가 앉아서는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으로 일과를 삼았다. 아침만 먹으면 복덕방에 나가서 장기 두는 구경을 하고 점심때나 되어 들어오는 수도 있었고, 골목 어귀에 송판을 버텨놓고 담배나 사탕이나 파는 늙은이한테 가서 몇 시간씩 앉았다 오기도 한다. 그러다가 무료해지면 손녀를 끌고 장충공원 약수터에 가는 것이 일이었다. 약수터에 갔다 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지게 타령이었다.
쥐겐 뭘 하시게요? 얘야, 말 말아라. 그냥 낙엽이 푹푹 썩는구나. 갈퀴가 묻히겠더라. 그래 서울 사람들은 대체 무슨 궁리를 하기에 나무가 그렇게 썩도록 보고만 있는 건지 모르겠다. 지게하고 갈퀴만 장만해라. 내 겨우내 나무는 대마. 이 조반전에 한두 짐은 거뜬하니 하겠구나. 불꽃은 저까짓 구공탄에다 대. 그저 사람 사는 집에는 연기가 나야 하느니라. 연기가 석이란 말도 있지 않느냐. 그게 말하자면 사람이 살았다는 표적이거든. 사람의 입김과 마찬가지인 거야. 화롯불을 담아도 그렇지. 입재엔 불이 사는 법이니라. 석탄재에 불 살든 그저 사람은 제틸 먹어야 하는 법인데 내 언제 한 짐 해올 테니 내봐라. 불길이 얼마나 좋은가. 아이 아버님도. 서울 며느리는 질색을 하면서도 설마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설마가 어긋났다. 바람 한 점 없이 강추위가 며칠째 계속되던 어느 날 아침이었다. 아침이 다 되었어도 밖에 나간 채 들어오지를 않는다. 길에도 나가 보았고 복덕방에도 가 보았지만 보이지를 않더니 낙엽 한 짐을 짊어지고 들어왔던 것이다. 아니 그게... 며느리가 먼저 기급을 했다. 그게 어디서 났습니까? 아들도 눈이 휘둥그레졌다. 낙인 어디서 나느냐? 해온 거지. 하더니요? 아 얘야, 약수터로 올라가자면 그저 온 산이 낙엽에 덮였는데 그러는구나. 발이 푹푹 빠져. 참 제주도 좋으시오. 서울 한복판에서 어디가 저런 나무를 했을꼬. 할멈도 딱해서 하는 소리였다. 할멈은 서울에 와서 팔자가 늘어졌다. 그 진절이 나는 절구질 땡볕에 반매기 하나만 안아도 살 것 같았다. 아니 뭘로 하셨어요? 뭘로 하긴 뭘로 하냐? 손으로 했지. 농꾼의 손은 갈퀴만 못할 줄 알더냐? 갈퀴도 농꾼 손 본 따서 만든 게야. 화렵소 낙엽과 솔가리를 새끼 하나로만 맺고 끄는 듯이 깡통안이 묶었다. 갓에다 청솔가지를 꺾어 대기는 했다지만 인절미처럼 아담스러웠다. 이렇게 하면 하루 10짐은 낮잠 자면서 하겠더라. 그러나 들키면 망신해요 아버님. 해드리는 진지 잡숫고 뜨뜻한 방에 계시랬지 누가 나무 해오시랬어요? 땡벌처럼 쏘아붙이건만 새님은 태어냈다. 뭐라고? 그놈들 할 일이 없건 가서 바둑을 두든지 공을 치든지 할 거지. 썩어 문드러지는 낙엽 긁는다고 말을 해? 글쎄 제발 좀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제 성미에 못 이기어 발을 동동 구르던 서울 며느리는 난 몰라요, 난 몰라요 푸념을 하며 홀짝댄다. 허냐, 염려들 말아라. 잡혀가면 내가 잡혀갔지 너희들더러 매라겠느냐. 새님은 딴청만 쓰고 있다. 정말 무슨 일을 저지르실지 알겠어요? 내려가시게 해요. 어머니는 서울 살림에 재미를 좀 붙이신 것 같으니까 그냥 계시게 하고 겨울 동안만이라도 내려가 계시게 했으면 좋겠군요. 그러나 아들은 역시 못 들은 채였다. 그러시다가 괜찮아져. 괜찮아지긴 뭐가 괜찮아져요? 그냥 심심해서 돌아가시려고 하시는데 옆에서 못 뵙겠어요. 글을 하시니 옛날 얘기책이라도 보시나 하다못해 장기도 못 두시는가 봐요. 그러니 이 긴긴 밤에 당신도 못할 노릇이지. 그러나 아들은 무슨 사정이 있는지 시골 이야기만 하면 그 쓸데없는 소리 작작해 하고 입을 틀어막아 버린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반대였다. 새삼스럽게 시부모고 누구고 모두가 마뜩지가 않았다. 시어머니는 아이들도 맡기고 다닐 수 있고
식모한테 온통 집을 내주고 다니는 셈이어서 붙들어두고 싶었지만 시아버지만 내려보낼 수 없다면 아쉽지만 함께라도 내려보내는 수밖에 없느니라 했다. 마침 핑계도 좋았다. 그래서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아버지 당자를 삶아서까지라도 내려보내야 하느니라 했다.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새님은 새님대로 지금 딴 궁리를 하고 있었다. 사실 이 이상 더는 무료해서 견딜 수가 없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새벽 참새 소리가 그리웠다. 시골에 살 때는 그런 줄도 몰랐고 몸이라도 괴로워서 좀 늦잠을 자려고 할 때는 귀찮게까지 여겼던 그 참새 소리가 살갑게도 그리워지는 것이었다. 농가에 무엇 하나 보태주는 것이 없는 새였다. 채 물기가 걷기도 전부터 눈이 발개서 알곡을 까먹겠노라 염치 없이 달려들 때면 그놈의 주둥이를 응껴도 시원치 않았다. 꼭 추녀 끝에 매달려서는 마당에 곡식 널기만 엿보고 있는 참새를 볼 때마다 회초리에 손이 가던 참새 소리가 이렇게도 다정하니 가슴을 파고들 줄을 몰랐다. 영감, 그만 일어납시다. 일나서 일해야지. 응? 영감. 이렇게 속삭여 주던 것만 같다. 어디 뭐 붙은 게 있어야 말이지. 광에서 인심 난다고 참새들 얻어먹을 게 있어야 추녀를 찾지. 어디 발붙일 때나 있던가. 새벽잠이 깨어 무료하니 누웠으려면 이런 생각만이 떠오른다. 일어나야 할 일도 없었다. 뜰이라야 온통 시멘 바닥이었다. 애꿎은 담배만 피우다가 자리를 털고 밖으로 나가본다. 아래 윗집이건만 개가 닭 보듯 하고 보니 말도 붙여볼 도리가 없다. 한번 하도 따분해서 아랫집에 사는 영감을 문턱에서 만나 아랫댁에 사시지요? 하고 말을 걸었더니 그렇소. 왜 그러우? 이렇게 따지려더니 더 말을 붙여볼 용기도 나지 않는다. 윗집 중년도 그랬고 건너집 젊은 사람도 근접을 못하게 했다. 아니 이렇게 서로 이웃 간에 척을 지고 살아야만 할 까닭이 없지 않은가? 이웃 사촌이라는 옛말은 개한테 물려보냈단 말이냐? 만만한 것은 오직 담배뿐이었다. 분해도 담배, 괘씸해도 담배, 무료해도 담배였다. 새벽 4시경 채 밝기도 전에 깨가지고는 자정이 지나도록 손잡아 매고 가만히 앉았기만 했어야 했다. 입도 봉한 채였다. 입에서 군내가 나서 못 견디겠다 하고 노인은 아들을 붙들고 하소연이었다. 구경이나 슬슬 다니시죠. 아들도 이제는 상대를 안 하려 든다. 할멈도 그랬다. 천생 호미자루나 찰팔자라니까. 평생 못 먹던 고깃국에 생선에 질질 흐르는 쌀밥에 해다 바치거든 먹고 누웠지. 뭔 잔소리가 그리도 많수. 그래 새벽부터 개똥망태나 지고 다니는 게 그렇게도 수원이여요. 외로워서 할멈이랍시고 좀 위로나 받자고 하면 덮어놓고 쏘아붙이기만 한다. 아따 이놈의 늙은이가 뺑덕 할멈처럼 쏘아붙이긴 왜 이리 쏘아붙여? 그럼 뭐예요? 뭐가 부족해서 그저 등창 앓는 사람처럼 꿍얼거리는 거예요? 할멈까지 이러니 며느리야 더 말할 것도 없다. 망령이시라니까요. 이렇게 망령으로 돌려버린다. 손녀도 그랬다. 뭐라고 하면 지 어미한테 들은 대로 할아버진 망령이야 해버리는 것이다. 그 늙은이 왜 그리 주책이 없어? 분수 적기란 아니 아침부터 냄새나 맡은 개처럼 지싯지싯 붙어보려고 그러지 않아? 남이 싫어하는지도 모르거든. 이웃은 그만두고 곧잘 말벗이 되어주던 담배장수 늙은이까지도 새님을 따돌리려 든다. 자리 좀 내주시오. 영감은 눈치도 없어? 손님이 와서 비좁건 자리를 좀 내줄 게지. 제삿집 장이나 되듯
버티고 앉았으면 어쩌란 거요? 복덕방에서도 지청구를 대한다. 손님이 와서 북적댈 때라면 또 몰랐다. 저희들 한둘이 있으면서 하는 소리였다. 이제는 완전히 주위에서 따돌림을 받고 보니 정말 발길 갈 데가 없다. 어쩌다 지나다가 당구장에 맛을 들여서 공 맞추는 구경을 몇 번 갔더니만 이제는 숫째 근접도 못하게 하는 것이다. 누워서 담배나 피울 밖에는 없었다. 시골 같았으면 이럴 때 집단을 들여다 신이나 푸슬푸슬 삼고 앉았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래서 그런 궁리도 해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돌아다녀 보아도 집단 파는 집은 없었다. 무력상을 두세 집이나 둘러보았지만 큰 붓푼수나 되게 지보리 몇 개 묶어놓고는 15원씩을 달라던 것이다. 두 단은 가져야만 집신 한 짝거리가 될까 말까 하기도 했지만 그나마도 몇 단밖에는 없다. 밤새도록 궁리한 집신 타령도 꿈이 되고 말았다. 자리를 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자리틀이야 새치각 한 개만 사면 우그려 만들 수가 있었지만 왕골과 청울치를 구하는 재간도 없었고 자릿돌도 만만치가 않았다. 판로도 없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왕골 자리가 팔립니까? 강화 돗자리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영감 그러지 말고 멍석을 트시오. 멍석? 멍석은 무엇에 들쓰오? 아따 이 영감 보게 영감 살던 시골장에 갖다 팔면 안 돼요? 이런 조롱만 받고 집에 돌아와 버렸다. 역시 무료했다. 몸이 비비 뒤틀린다. 정말 못할 노릇이었다. 그래도 겨울 동안은 그런 대로 견딜만 했다. 워낙 날이 추워 노니까 엄두가 나지 않더니 한식절이 되어 뜰잔디가 뾰족뾰족 싹을 내밀기 시작하자 새님은 생리부터가 완전히 농꾼으로 돌아갔던 것이다. 온몸이 봄 기운이 풍겼다. 살에서도 잔디가 싹을 트는 성 싶어진다. 봄 기운이 소물거리면서부터는 온 전신이 근지러워 견딜 수가 없다. 노고지리 소리가 곧 들려오는 성 싶어도 진다. 새님, 아니 완전히 권서방으로 돌아간 그는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나졌다. 농부의 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물론 착각이었다. 그러나 이 착각에서 온 여음은 언제까지나 권서방의 귀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는 것도 아니었다. 농부의 소모는 소리는 신기할 만큼 대지를 흔드는 것 같은 우렁찬 황소의 울음소리를 빚어주었던 것이다. 그 소의 울음소리는 농부한테는 더없이 흥겨운 음악이었다. 청각을 통한 음악뿐이 아니었다. 그 음악 속에는 김이 무럭무럭 나는 푹 익은 외양간 거름에 훈기를 풍겨주기도 한다. 그것은 마치 굶주린 사람 코에 스며드는 검은 밤콩을 듬성듬성 놓은 시루떡의 그 구수한 냄새와도 같았다. 농부에게 있어서는 두엄내가 곧 흙내요. 흙내가 구수한 된장국 냄새였다. 울적하다가도 이 냄새만 맡으면 속이 후련해졌던 것이다. 도시 사람들한테는 숨막히는 악취였지만 새님, 아니 권서방한테는 신선한 공기와도 같았다. 그러기에 그는 변소에만 들어가면 마음이 푸근해졌다. 한 달에 몇 번씩 걸음을 쳐갈 때마다 온 집안이 문을 첩첩이 닫아 걸고 숨도 안 쉬고 틀어박혔을 때도 혼자 신바람이 나서 걸음통 주변을 빙빙 돌기도 했다. 그래서 쓰나? 그러면 멀건 물만 뜨이지. 자, 비키시오. 비켜. 이렇게 걸음 인부를 떠밀치고는 신이 나서 자신의 걸음을 퍼내기도 하던 권서방이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아침에 나간 사람이 저녁 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아서 집안이 발칵 뒤집힌 일도 있었다. 혹시 길이나 잃지 않았나 해서 파출소에까지 연락을 하고 법석을 하고 있는데
흙투성이가 돼서 돌아왔었다. 아니, 어디 가서 여태 계셨어요? 하고 못마땅해 하는 며느리한테 새님은 신바람이 나서 이야기를 하던 것이었다. 얘야, 말 말아라. 나 오늘 참 잘 지냈다. 저 뒤에 산등성이에 방을 한 칸 우거리는데 보자니까. 글쎄 왜를 엉는데 그야말로 거미줄로 방귀 엮듯이 하는구나. 그게 수수깡 같아도 또 모르겠는데 새끼 손가락만큼씩 아카시아 회초리를 글쎄 큰 닭장 엎듯이 하니 거기 흙이 붙어있을 게 뭐냐. 그저 눈속임이지. 겉에 흙만 발라놓으면 겉보기엔 번지르하지. 하지만 말라놓으면 애들이 기대도 벌렁벌렁 자빠지고 마느니라. 그래 내 덤벼서 다 새로 해주었다. 여물을 많이 섞어야 하는데 짚이 없으니까 잔디풀을 뜯어다 하니 그게 무슨 힘을 쓰겠니? 목판 장사라도 하겠노라 영감이 애를 먹인 것도 그날부터였다. 정말 미치겠다던 것이다. 한식이 지나자 새님은 더욱 못 견뎌 했다. 눈만 뜨면 걱정이 이 사람이 뱁시나 담구었나? 원 뱁시 답답이 일찌감치 담궈서 이른 못자리를 해야 할 법인데. 이런 걱정부터 시작하면 끝이 없다. 못자리 판 물은 답답이 더워야 하는데 물기를 좀 돌려내는지 모르겠군. 두엄을 좀 푹 미리 찌르지 않고서 암모니아 쓸 생각만 하지 않나? 그 사람 농사에는 이력이 있다지만 땅의 성질을 잘 몰라 놓으니까. 그 사람이란 말할 것도 없이 땅을 맡겨놓은 성춘식이다. 사람 되므로나 농사 이력으로나 자기만 못지않은 농꾼임을 권서방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성춘식은 권서방과 달라서 눈뜬 장님이 아닌지라 신문이고 잡지에서 얻어들은 새 지식도 권서방보다는 나았다. 그것이 권서방한테는 또 걱정이었다. 사람도 성도 각각 이름도 각각이듯이 땅이면 다 같은 땅인가? 땅에도 성 각각 이름 각각 있으니 그 신식 사람들 말이 옳기는 옳지. 하지만 땅에 따라 다 다른 법이니 사토의 암만 금비를 질러보지 모래 썩히는 건 두엄밖에 없느니. 무엇이고 새 농사법을 따라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성춘식의 흠이니라 했다. 작년에는 한식전 못자리를 해서 보름이나 일찍 추수를 했고 거기에 또 212평짜리 한 다랑이에서 정조 11가마까지 낸 터라 자기도 한번 성춘식의 지시대로 해보겠노라 벼르기까지 한 권서방이면서도 마치 어린애한테 칼 쥐어 내보낸 것 같은 불안을 느끼는 것이었다. 가지씨는 2월 중순에 묻어도 좋은데. 벼농사뿐이 아니다. 이런 걱정까지 해주고 있는 권서방이었다. 그러나 걱정은 성춘식에 그치지 않았다. 그 게름뱅이 녀석이 아직도 꾸물거리고 있을 게라. 밤을 패서 돌아댕기니 제놈이 천상 해가 꽁무니를 쑤실 때까지 자빠져 잤지 별수가 있나. 남들은 뭘 낸다고서 들어야 못자리 타령이나 하고 다니고. 김달수 이야기다. 노름꾼으로 유명한 곰보였다. 이렇게 시작하면 온 독리 걱정은 혼자 하고 누웠던 것이다. 그러다가는 에이 망할 자식들 하고 벌떡 일어난다. 마음이 안 드는 녀석의 얼굴이 눈앞에 떠오르면 참지를 못하는 성미였다. 언제나 그랬었다. 아무리 바쁜 길을 가다가도 밭에 풀이 우거진 것을 보고는 그대로는 못 지나가는 성미다. 밭머리에 서서 주인 욕을 혼자 퍼붓다가는 와르르 밭으로 뛰어들어가서 콩이고 파치고 곡식을 뽑아 던지고야 견딘다. 너 같은 건 애전에 죽어버려야 한다. 애전에. 여북 팔자가 기구했기에 그런 녀석한테 태어났겠느냐?
마치 아이들 데리고 하는 소리다. 그 중에서 가장 혼돌림을 당한 것이 김달수였다. 김달수의 밭 한떼기는 공교롭게도 권서방네 밭과 붙어 있었다. 불행, 아니 김달수한테는 다행이었을지도 모른다. 권서방은 나이도 10여 년 차이가 있어 죽일 놈 잡돌이하듯 하면서도 보다 못하면 곧잘 매는 길에 훔쳐주었으니까. 깨밭을 매다가였다. 점심을 날라온 할멈이 달순지 뭔지 그 사람 그래 밭을 저꼴로 만들어 놓고서 지금은 어느 때라고 철렵을 하고 있어. 무심코 하는 말을 듣더니만 영감은 눈을 까뒤집고 아니 그래? 그 자식이 고기를 잡고 있던가? 윤보네랑 모두들 물을 돌리고 푸고 있습디다. 아니 저런 죽일 놈이 있더란 말이야. 영감이 하도 서두르는 바람에 할멈도 질겁을 하고서 내버려 두어요. 자기 땅 자기가 안 가꾸는 걸 뭘 참견이에요. 에? 무엇이 어쩌고 저째? 어째서 지 땅이야? 어째서 지 땅이냐고? 아주 샀대요. 샀으면 지 땅이란 말이야? 그래 지 땅이면 곡식을 심어놓고서 적골을 만들어놔도 괜찮단 말이야? 이놈의 자식 버릇을 앓혀놔야지. 동리서 아주 내쫓아버리든지. 어디야? 에? 어디서 물을 푸던가? 굴에 뽀겠구만. 하기가 무섭게 말리는 할멈을 반머리에다 내동댕이를 치고서 단숨에 달려가서는 다짜고짜 목덜미를 잡아 낚았던 것이다. 너 이 날도둑놈, 네 놈의 심보가 그러고서야 이 동리서 살아? 아니 아저씨 왜 이러세요? 모두 영문을 몰라 쩔쩔매고만 있었다. 이 날도둑놈들 풀 키가 곡식 키보다 크게 만들어 놓고서 고기잡이를 해? 여기까지도 좋았지만 한나절을 퍼서 물이 자작해진 물골을 왈칵 터놓고야 말았던 것이다. 눈을 감고 더듬어도 손뼉 같은 붕어가 잡히도록 고기가 시글시글했었다. 이런 물골을 터놓았으니 젊은 놈들이 그대로 있을 리가 만무다. 불량하기로 이름난 윤보가 영감을 물에다 틀어박고는 달아났었다. 그래도 나이 먹은 달수가 나았다. 영감을 물에서 붙들어 일으키는 달수의 목덜미를 잡아 끌고서 밭에까지 나와서는 기어코 그날 해전에 밭을 말끔히 매게 했던 것이다. 권서방도 같이 매준 것은 물론이다. 그런 후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권서방네 옆반만은 김달수도 묵히지 않았었고 달수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권서방이었다. 달수 숨어라 숨어 호랑이 온다. 친구들이 권서방만 번득해도 이렇게 귀띔을 했다. 숨으라면 벌써 권서방인 줄 알고 고비 끼어 숨는 김달수이기도 했다. 그 녀석 요샌 신바람이 나서 노름이나 하고 돌아다니겠지. 철렵이나 하고. 이것저것 달수가 하던 짓을 회상하다가도 금방 뛰어가기나 할 것처럼 벌떡 일어나 앉는 새님이었다. 그러나 그래 보았자 도리가 없는 지금의 새님이었다. 그는 벌써 권서방이 아니던 것이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며느리가 손수 만들어 놓은 화단이 판판이 되어버렸다. 카네이션, 제라늄, 마카레트, 도라스나, 다알리아 등 며느리가 얻어다 가꾼 서양 화초를 말끔히 뽑아내고는 무시를 뿌렸다는 것이다. 톱도 얻어다 놓았었다. 웬만한 나무는 잘라버리고 채소를 심을 생각이었던 것이다. 며느리는 홀짝홀짝 울고 있었다. 얘야, 그래 꽃 먹고 사니? 부성기라도 뜯어먹으면 작기나 좋아서 그러느냐? 이놈의 집 다 헐어버리고서 보리밭이나 하세요. 며느리가 하도 악을 쓰고 나대니까 영감은 두루마기를 걸치고 어슬렁어슬렁 문 밖으로 나가버린다. 아들도 집에 없던 날이었고 보니 첫째 며느리의 눈총이 살에 들어박히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들도 요새 하는 일이 잘 안 되는지 전축도 들고 나갔고 찾아오는 사람마다가 싫은 소리를 하고 가더니 벌써 사흘째 집을 비우고 있던 것이다. 할멈은 할멈대로 날뛰었다. 이렇게 엄나가듯한 영감은 그날 밤이 되어서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튿날도 그 이튿날도 새님은 종무 소식이었다. 시골로 되내려간 게다. 내버려 둬라. 하고 할멈은 남의 말 하듯 하고 있었다. 전생 팔자가 홈이나 차고 지게나 질 팔자인걸 고깃국에 쌀밥이 당한 게냐. 인저 진탕 쌀밥을 먹다가 그 꽁보리밥 덩이를 먹어봐야 서울 생각이 나겠지. 웬걸 요새야 꽁보리밥이나 있다더냐. 질경이나 뜯고 해서 보리알이나 둥둥 띄운 죽국물이나 차지가 가면 다행이지. 할멈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늦도록 대문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 그 이튿날도 영감은 돌아오지 않았다. 인제는 시골에 간 것에 틀림이 없다고 고부가 거의 단념하고 있던 사흘 때 되던 날 점심때나 되어서 나갈 때처럼 풀이 죽어 들어왔다. 두루마기고 오시고 말이 아니었다. 아니 또 어딜 갔다 지금서야 와유. 할멈이 묻는 말에도 못 들은 채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만 자기 입던 옷가지를 주섬주섬 챙기고 있다. 왜 그러세요 아버님? 며느리가 물어도 대꾸가 없다. 그건 뭐 하려고 싸세요? 그래도 말이 없다. 영감은 반쯤에 쓸어두었던 헌 버선짝가지를 깡똥하니 동그려 놓고서야 며느리를 보고 나 차로 시골 가련다. 네? 시골엔 왜요? 나 시골로 내려갈 테야. 더러운 놈의 고장. 침을 퇴 뱉는다. 아니 왜 그래요? 서울이 뭘 또 잘못했시오? 잘못이면 이만저만 잘못이야? 하더니만 며느리 쪽으로 획 돌아앉으면서 막 퍼부어댄다. 그래 너 좀 들어봐라. 아니 그래 사람이 길 가는데도 간섭을 해? 남이사 왼쪽으로 가건 바른쪽으로 가건 제놈들이 상관할 게 뭐냐 말이야. 건너가거라 돌아가거라 서라 어째라 무슨 상관이냐 말이야. 그래 지 나라 백성이 지 나라 길 다니는데도 무슨 법이 그렇게 많으냐 말이다. 왜 남의 제사에 밤놔라 대추놔라 하느냐 말이여. 그래 제놈들이 순경이면 순경이었지. 남이야 걸어가건 기어가건 상관할 것이 없지 않느냐 말이다. 그래 늙은이를 잡아다 놓고서 뭐 어쩌고 어째라. 그제야 며느리도 짐작이 갔다. 필시 횡단도 아닌 데로 건너다가 교통순경한테 꾸지람을 들은 모양이었다. 자동차가 하도 많이 다니니까 아버님 다치실까봐 그런 거죠. 며느리가 설명을 해도 뭐가 어쩌고 저째? 그래 이놈의 서울에서는 제 맘대로 죽지도 못한다더냐. 내가 지어 죽으면 지놈이 거상을 입어줄 테니 걱정이냐 장사를 치러줄 테니 걱정이냐. 어째서 잔말이 그리도 많으냐 말이여. 뭐 어쩌고 저째? 무슨 재판? 그래 제놈이 가란 길로 안 갔다고 재판을 한단 말이지. 이놈들 백성들이 갖다 바치는 세금으로 국록을 먹거든 할 일을 해야지. 수수 미꾸라지처럼 말쑥한 이들 차리고선 찻집으로 공치기 아니면 바둑이나 두고 뭐 년놈들끼리 부둥켜 안고서 춤을 춘다고? 농꾼들이 그 피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다 바치면 처먹고선 그래 그런 지랄만 해? 남 길 가는 거 참견 말고서 그런 놈들이나 한두름에 엮어서 시골로 보내주면 농사나 지어 먹잖아. 젊은 놈들은 모조리 수대로 잡아가고 늙은이들 보고 저런 놈들 바둑들하고 농사를 짓고 있어. 그래 우리 농꾼들은 사람이 아니냐 말이여. 우리가
밥 처먹고서 피둥피둥 노는 놈들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 말이야. 난 간다. 난 가. 그런 놈들의 꼴 더는 못 보고 살겠어. 며느리가 서울이긴 한 것처럼 이렇게 바가지로 막 퍼붓더니만 그대로 벌떡 일어선다. 또 분수 떠네 하고 할멈이 혀를 끌끌 찾아 영감은 어이 쑥맥 그래도 서울이 좋다고 하더니 할멈의 턱을 본때 있게 한번 축히고서 난 간다 가. 내가 너 같은 걸 예편내라고 40년이나 데리고 살았지. 정말 문을 젖히고 퇴로 나선다. 아니 가시더라도 저 아범이나 오건 가세요. 그냥 가시면 저희가 뭐 잘못이나 한 줄 알고 야단나지 않겠어요? 하고 붙드는 며느리한테도 턱이나 축힐 듯 싶은 대세다. 그래? 잘한 건 또 뭐냐? 뭘 잘했니? 시아비가 그렇게 심심해하니 내가 자리틀을 하나 마련해 줬단 말이냐? 집 판단을 구해다 줬단 말이냐? 뭘 잘했어? 이쯤 되면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가시더라도 점심이나 자시고 가시라고 붙들어도 보았지만 획 뿌리치고서 안방 마님처럼 살이 부둥부둥 쪄라. 너 시골로 다시 내려온다고만 해봐라. 대문간까지 나가다가 다시 획 돌아서면서 이렇게 소리를 친다. 되져서도 오지 마라. 샌님, 아니 완전히 옛날의 권서방이 되어버린 영감이 버스에서 내린 것은 5시가 지나서였다. 버스 정거장에서 인절미 100원어치를 사서 먹은 것뿐이어서 시장기가 들었지만 여기서도 30리 길인지라 막걸리 한 잔을 마시고는 휘잉하니 동구 밖으로 나섰다. 우선 퍼런 들만 보아도 답답하던 속이 툭 트인다. 농꾼들은 벌써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초경을 하는 농부도 있었고 무엇인지 씨앗을 뿌리는 사람도 눈에 띄었다. 먼지 하나만 묻어도 훅훅 불고 잘못 보고 발등을 좀 밟았다고 눈깔이 멀었느냐고 눈을 울부리던 서울 사람의 기가 질렸던 권서방은 농꾼의 옷만 보아도 사람 사는 고장에 온 것만 같았다. 길도 그랬다. 돌부리에 울멍줄멍한 좁다란 길이었어도 앞뒤 좌우를 몸이 달게 돌아다 볼 필요도 없었다. 돌아가라, 건너가라, 서라 마라 할 사람도 없었다. 무엇보다도 그 돼지 목다는 소리 같은 자동차 소리만 안 들어도 살 것만 같다. 동구 밖 마찻길로 나오자마자 권서방은 숨을 한번 크게 쉬었다. 텁텁하던 내장 속이 말끔히 씻어지는 성쉽다. 또 한 번 호흡에도 한겨울 동안 내장에 배었던 구공탄 도끼가 빠지는 것 같다. 이게 사람 사는 데지. 영감이 놀이에 들기 시작한 하늘을 우러러보며 두 팔로 허공을 안아보는 것이었다. 사람 사는 데가 이래야 말고. 길이라기보다도 보료 위를 맨발로 거니는 것 같다. 딱딱한 민판길만 걸을 때는 도시 감각이 없던 발바닥을 통하여 흙의 포근함을 감촉할 수 있었다. 춘경을 마친 논의 시커먼 흙덩이에는 아직도 보습날 자위가 남아있어 빗긴 햇볕이 거울처럼 반사가 된다. 그렇지, 사람 사는 맛이 이래야 말고. 영감은 또 한 번 외치듯 한다. 4시간이나 버스에 흔들림을 했건만 피로한 줄도 몰랐다. 시장기도 몰랐다. 오직 기뻤다. 즐거웠다. 안 먹어도 살 것 같았다. 너희만 논이 있더냐? 나도 있어. 연마지기와 또 새다랑이야. 영감은 들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보고 외치고 싶었다. 이 사람이 춘경은 했을까? 했기를 바랐다. 성춘식이 제일 먼저 했을 것만 같다. 또 그렇기를 바랐다. 춘경은 답답이 이를수록 좋으니라 했다. 두엄을 푹 찔러놓고
한번 깊이 뒤집어만 놓으면 김이 무럭무럭 나도록 푹 썩는다. 보습 날짜위가 번쩍이는 논을 눈앞에 그려만 보아도 신바람이 난다. 그럼 춘식이 그 사람이야? 빈틈이 없지. 이렇게 흐뭇해하는 영감이면서도 또 춘식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아직 춘경을 미리 안 했으면 하고도 바라는 것이었다. 그랬으면 한번 신바람 나게 갈아붙여 보지. 이런 권영감이기도 했다. 마침 달이 있기는 했었지만 역시 밤길이었다. 자기도 모르게 발이 재우쳐졌다. 한시라도 빨리 그립던 동리에 들어가고 싶었다. 30리 밤길을 어떻게 왔는지 몰랐다. 무너미 고개 마루턱에 썩 올라서니 눈물이 핑 돈다. 여기서는 담배 한 대 참이었다. 대개 이 고개 마루턱에서는 오다가다 한 대 붙이는 것이 보통이건만 권영감은 내친 걸음에 보뚝 갈림길까지 내려오고 말았다. 곧장 들어가면 장엔 말이다. 갈림길까지 온 영감은 발을 뚝 멈추었다. 무슨 생각인지 한참 궁리를 하더니만 오른쪽 길로 휙 빠진다. 얘까지 와서 그대로 과문 불입을 했다간 그 녀석이 노엽다고 말고 그럴 수는 없지. 그 녀석이란 영감의 논이었다. 여기서는 그렇게 멀지도 않다. 조금만 돌아가면 그만이던 것이다. 논이 저만큼 보이자 영감은 뛰고 있었다. 그립던 녀석이었다. 꿈에도 잊혀지지 않던 녀석이었다. 잘 있었느냐? 내가 왔다. 내가. 영감은 커다랗게 소리를 쳤다. 널 그놈들한테나 대? 그 까투리처럼 입만 깐 서울 놈들한테나? 달밤에 보니 더 의젓해 보인다. 보습날을 금방 뗀 것 같았다. 그 사람이 신명풀이를 못하게 했군 그랴. 그러면서도 영감은 만족이었다. 품은 곱을 쳐서 줘야지. 그러고 말고 겨울 동안 봐준 공도 있지 않나? 숫째 콧노래다. 이렇게 흥겨워 돌아온 권영감이 춘식인의 사랑방에 썩 들어서자 앉았던 사람들은 모두 기겁을 하고 놀랐다. 이야기를 벌어졌다. 저기까지 보이며 그동안의 서울 이야기를 한 끝에 영감은 춘식이 1년 농사도 못 지어보게 돼서 염치가 없네 하고 말문을 돌려서 자신이 농사를 지으러 왔다는 말을 하자 방안은 물친 듯이 갑자기 고요해졌다. 아니, 그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나 혼자라도 농사를 짓고 고향에 살러 왔네. 맷돌이고 뭐고 그런 건 다 자네 그냥 쓰게나. 할멈은 죽어도 안 내려온다니까. 그렇지만 전 끝전거정 다 치른 거류, 형님. 뭐? 끝전이라니? 모르시나요, 형님은? 자, 이걸 보세요. 이게 그 문서예요. 아들이 내려와서 일체를 130만 원에 팔고 갔다는 것이다. 끝전을 보리 때까지만 참아달래도 안 된다고 그래서 팔부변을 얻어서 다 줬어요. 청천의 병력 같은 일이었다. 전 형님이 보내셨다기에 그런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그대로 동물, 그것도 맹수의 신음소리였다. 잠이 올 리 없었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 영감은 춘식이를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 자네한테 청이 하나 있네. 청이라니요? 나도 이면은 있는 사람이여. 한 번 판 걸 되물러 달란 말은 않겠네. 그럴 처지도 못 되고. 그 자식이 아마 실패를 했나 보이. 그러니 날 자네 집에 좀 두어주게나. 네? 이 사람 뭐 내가 거저 둬달란 말은 아닐세. 나 아직 어느 젊은 놈한테도 지지 않을 셈일세. 앉어. 세경도 자네 주는 대로 받을 테요.
난 그놈하고만 살면 그만이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야 어떡해. 가슴이 뻐근해서 하는 말에 영감은 춘식의 손을 덥석 잡고서 눈물을 좌르르 쏟으며 숫제 애원을 하는 것이다. 아니 이 사람, 자네 어차피 그만큼 농사가 늘었으니까 사람 하나 둬야 되지 않겠는가? 늙었다고 자네 날 타박하는 건가? 어? 내가 늙었어도 지지 않아. 안 진다고. 어느 젊은 놈보다도 그 녀석만은 내가 더 잘 다룰 걸세. 안 그런가? 나 그 녀석 딴 사람한테 손대게 하고 싶지가 않네. 자네야 땅 임자니까 도리가 없지만은 이래도 내 맘 못 알아주겠는가? 이 사람. 이무영 작가의 단편소설 두더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